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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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춥네요. 그러니까 오늘 추워요. 네. 오늘 내일 춥대요. 날씨가 왜 이렇습니까? 3월 중순인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4월 달에 눈 온 적 한 번 있었는데. 아, 군대에서는 눈이 오죠. 희한하게 그 군대 내에만 와 눈이. 딴 데는 안 오는데 군대 있는 데만 옵니다. 예, 부대에서만. 그 눈 치우는데 4월 달에 눈 치우는 건 좀 싫더라고요. 아, 그 어린이날 눈 치웠다는 애도 있어요. 5월 5일.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겠죠? 네. 네. 뭐 전방에 있는 애들 얘기는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 예, 예. 아, 거기 4월에 눈 왔어요? 예. 대단하네. 아, 제가 5월 5일에 눈 치워봤거든요. 아, 어딘데? 강원도 화천. 아, 그래요? 예. 아, 거기 뭐 글쎄 뭐 지나가시죠. 저것도 뻥인 것 같구만. 네, 믿을 수가 없어. 예,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뜨거웠습니다. 다우존스 1.65%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61% 상승했고 S&P 500은 2.13%.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소비자 심리지수,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왔는데 그 57.9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63 정도가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소비자금 지수가 좀 꺾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반등했던 부분들은 어쩌면은 좀 뭐 싸진 거 아닌가?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네. 심리에 의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뭐 크게 추세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뭐 업종도 별로 안 가리고 모든 업종에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매그니피센트 7, 뭐 엔비디아 5% 이상 뛰었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알파벳 2%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 이번에 그 좀 떨어졌길래 메타 한 주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관찰용으로 네. 조금 사놓는 게 있는데 저는 메타 좀 AI 쪽에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측면이에요, 메타? 그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라마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사실 딥시크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손댈 쓸수 있는 건 만한 아니고. 그런 데는 네. 아니고요. 그 중국 내에서 뭐 자기네끼리 뭐 하려는 용도로 쓰는 데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같은 게 사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이슈부터 해서 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은 뭐 비용 문제도 라마가 훨씬 싸요. 뭐 자꾸 이렇게 뭐 딥시크가 더 싸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실제로 그 투게더 AI라고 네. 그 AI 비용 계산하는 그 업체 사이트 가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라마가 더 쌉니다. 더 싸다는 게 서비스 비용.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 저희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죠. 원가?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그거는 캐시버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해 보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네네. 싸지겠네요. 그거는 상용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을 볼 때는 이제 비용 단으로 보게 되는데 아, 라마가 오히려 싸다? 라마가 더 싸요.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 자체가 그 딥시크가 MOE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네. 근데 그게 만들 때는 싸요. 근데 서비스할 땐 비싸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픈 AI 같은 데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뭐 만들 때는 좀 싸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그 대형 빅테크들은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서비스 비용은 라마가 제일 쌉니다. 그리고 라마는 오픈 소스로 돼 있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뭐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메타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주식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이게 어떤 그 서비스의 특성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데는 또 비싸요. 학습하려 그럴 때는 또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네. 대신 서비스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왜요? 5월에 눈 왔다는 얘기가 지금 아 그래요? 저 또 엄청 틀린 건가요? 엄청 많아. 왜 가짜 뉴스 하냐고. 5월 25일에도 눈 치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근데 5월 25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슨 남북으로 무슨 저 칠레처럼 긴 나라도 아닌데. 와 찾아보니까 있네. 5월에 눈이 펑펑 강원도 믿을 수 없는 장면. 아, 그래?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작년에
아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 5월에 중순에 눈이 왔다. 눈 왔어요? 예. 네, 와. 저희가 부대 생활이 또 각자 정해진 달라요. 데서만 하다 보니까 예, 각자 경험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저는 대전이었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저는 인천, 인천. 예, 그리고 제가 강원도 하천. 하천. 네. 거기가 눈 많이 오는 데군요. 좀 눈이 많이 오긴 했죠. 그래 있을 수 있지 뭐. 네. 6월에 혹시 6월에 온 거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러다 우리 8월에 크리스마스 가는 거 아닙니까? 한석규 씨 나오는. 언제까지 지워봤니? 뭐.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네. 들어가 네, 첫 보겠습니다. 번째 뉴스는 이거는 좀 심각해 보이던데 그 미국이 민감 국가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게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한국이 이제 거기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및 미래기술 분야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민간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네. 1월 달에 그 리스팅이 됐고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는 다음 달 4월. 다음 달이 그러니까 4월 다음 달이죠. 예. 네. 그 4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요새 국면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1월 초 바이든 행정부 때 제한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OE 쪽에서는 뭐 설명을 하기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다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 과학 기술, 뭐 테러 방지, 비확산, 그러니까 뭐 핵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감 국가라는 게 일단 뭔지 좀 감이 좀 안 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이 민감 국가로 들어가는지가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 민감 국가에? 예, 거기 우리나라 들어갔다고? 예. 민감 국가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젠장. 아니 뭐야? 이거 되게 거의 적성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DOE에서는 적성국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럼 2달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는 언론이 보도를 할 때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부랴부랴 뭐 외교부랑 산업부랑 미국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근데 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왜 걸렸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2달이 지나고 1달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좀 더 비판을 받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대만과 이스라엘도 포함이 아마 돼 있는 모양이군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인정받지 못한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핵보유를 위해서 좀 액션을 좀 했었던 네. 그런 나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핵을 가지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다 미국이랑 협상해가지고 원래 플랜도 다 넘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민감 국가 들어갔냐? 예.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예, 안 해줬습니다. 구글도 항상 뭐 유튜브 어쩌고 노딱붙으면 얘기 잘 안 해주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부에서 네. 자기랑 같이 협력하려고 그럴 때 이거를 사전 승인을 받아다 이런 거니까 자기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네.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출입 금지 시킨다 막 그랬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초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왜 초대했냐, 왜 초대하지 않았느냐를 상대방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좀 가까운 관계라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참고하세요.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파트너라 그러면은 그 파트너도 이제 저기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뭐 이거 되게 양비론 같은 거고 네. 좀 너무 뻔한 비판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게 이거를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리더십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낫겠다. 민주당 쪽에서는 민정국가 지정이 된 것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뭐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상계엄 때도 미국과 소통 공유조차 안 했다. 뭐 1, 2, 3 내란 이후에 진행된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간 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가 됐던 시기다.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뭐 핵무장론에 대해서만 민간 국가에만 한정해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를 대응하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거 지금 밝혀내는 그러니까 것만. 니네가 지금 핵무장 얘기해가지고 민간 국가 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니네가 탄핵시켜가지고 직무정지가 돼갖고 국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진짜 핵무장론 때문에 민간 국가가 지정이 된 거라고 하면 네.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그 국내 정치적인 사정에 의해서 외국 정부의 그 조치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가감없이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론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인데도 네. 거기에서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얘기를 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간첩 취급을 하고 있죠. 하고 지금.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그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를 자극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국내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거를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조치들이 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너무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치가 나온 이후에도 국내 정치적으로 뭐 네가 핵무장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탄핵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은 미국 정부가 맞아 핵무장론 때문에 그래, 뭐 탄핵 때문에 그래, 그럼 민간 국가랑 하지 말고 우리 교류 열심히 하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들었던 버전 중에 진심으로 나라 망해야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듯한 태도를 양쪽 모두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아젠다인데 네. 그거를 좀 협조를 해달라, 좀 같이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안 돼야 저쪽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여야 양쪽에서 각각 다른 아젠다로 했었던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네. 근데 이번에 민간 국가 같은 이슈에서도 좀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죠. 답답합니다. 이걸로 근데 우리가 당장 무슨 불이익을 받는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민간 국가로 분류됐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뒤늦게 알았다는 거고 왜 그런지도 우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요 정도 예. 뉴스로 이해를 좀. 그러니까 하도록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거가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그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관련 연구를 참여하게 되려면은 인증 절차를 좀 더 복잡하게 가져간다 그런 건데 네. 그 얘기는 그냥 뭐 다르게 해석하면 에너지 관련한 무슨 협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솔직히 뭐 이왕 할 거면 믿음직한 사람하고 해야죠. 예.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게 에너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랑 어쨌든 우리 뭐 많은 업체들이 또 비슷한 기술 관련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원전 짓는 거 할 때 이럴 때 또 더 시비 털 뭔가 이게 빌미를 더 주는 건 아닌가, 명분 같은 걸.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향을 받을지가 되게 모호한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 리스팅된 업체들, 기업들, 국가들 보면 딱 봐도 미국이랑 뭐 할 만한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러네. 근데 우리는 되게 미국이랑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많은 국가인데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민간 국가가 지정되는 게 얼마나 데미지가 있느냐라고 네. 본다면은 오히려 북한은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했던 게 없으니까요. 했던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국가 지정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굉장히 늦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그거 좀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MBK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MBK 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 거래처 여기가 아무래도 여론에 있어서 네.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제 출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회생계획안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 채권단 입장에서도 그 MBK가 손실에 피만하고 진정성이 없다라는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이슈, 그러니까 요런 류의 이슈를 좀 취재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네. 예, 뭐 회사 구조조정하는 이런 과정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단독 입수해서 좀 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서는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채권자라는 건 상거래 채권자 포함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특별히 그 피해를 끼치지 않고 100% 변제하는 안을 만들 거라고 언급이 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 갚긴 갚겠다는 겁니다. 갚긴 갚겠다라는 거는 이제 연장 기간이 좀 느려질 수 있죠. 네. 뒤로 좀 미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그 회생 계획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리츠 쪽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앤 리스백 한 거에 임대료 깎아달라 그럴 거라고 거기에 좀 언급이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채권자들한테는 100%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채권자들한테 100%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감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소각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네. 거기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자를 하고 그 채권에 손실 난 것만큼은 출자 전환을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출자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주주의 주식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네. 얘기고 결국은 MBK가 나중에 홈플러스 팔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회생 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회생 계획서를 통해서는 회생 신청서를 통해서는 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또 드리는 거냐면은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는 건 몰라도 결국은 갚긴 갚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제 출연이라는 거는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공백을 메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 갚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제 출연을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찾아보면 실질적인 사제 출연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지금 당장 사제 출연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어차피 갚긴 갚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제 출연을 거기다 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론에서는 막 문제가 되고 사제 출연하라라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사제 출연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차피 상거래 채권 다 갚아줄 거면은 사제 출연을 뭐 지금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자기 받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제 출연할 건지가 좀 나오면은 네네네. 그때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거에도 보는 거고요. 보면 무슨 기업들 뭐 이렇게 문제 생길 때 뭐 회장들 사제 출연한다는 얘기를 종종 저희가 듣긴 듣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도 진짜 그냥 내 돈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놓습니다. 내 갖고 있는 내 재산을 예, 개인 돈으로 내놓습니다. 그- 원래 그- 사제 출연은 개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고 끝이에요? 근데 그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부족 자금이 생기는 경우에 네. 사제 출연을 해서 메우면서 경영권을 유지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순자산이 장부상으로는 플러스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제 출연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가 원래 구조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런 것도
너무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그 사실 출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MBK 펀드에 그 아직 다 못 받은 보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펀드에 이제 보상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그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내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도 좀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사제 출연의 진정성이 진짜 손해를 보는 게 맞을까? 고통 부담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자본시장 쪽에서는 조금 그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면 채권 투자에서 손실 난 걸 이렇게 매번 다 메워줘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긴 그 뭐 투자 내지는 빌려주는 사람들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거나 뭐 여러 이제 또 반대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꽤 고리 그건- 채권이죠. 그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이제 본인이 감당하고 이제 빌려준다는 건데 그렇죠. 채권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그냥 그걸 그럼 갚아줄게요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예. 네, 요것도 좀 뭐 따져볼 부분이긴 하네요. 예.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그 회생 신청하기 전에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발행됐던 유동화증권이라든지 기업원 발행할 때 기업 회생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생을 갈 거라고 염두에 두고서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사기가 아니었다 정당하게 발행됐던 그런 증권이었다라 그러면은 그거를 다 보상을 해주는 거는 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죠. 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은 그 지난달 정보통신사업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ICT 수출액이 16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1.2% 증가하면서 2월 중에 두 번째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ICT 수출 지금 반도체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좋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고요. 요즘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레가시 반도체의 반등 시기를 다시 짚어보고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다소 이른 판단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하락 사이클 초입인데 네. 벌써 이게 바닥에 다지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자본시장 쪽에서 좀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적인 부분만 한번 짚어드리면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보면은 단가 하락과 낸드 플래시 공정 전환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DDR5와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네. 여기에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쪽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다. 레가시 쪽을 많이 따라잡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향 수출이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31%가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HBM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 HBM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닉스가 팔고 있는 HBM은 중국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엔비디아로 네,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쪽의 HBM이 오히려 좀 타격을 입고 네.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은 그 SSD가 굉장히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가 왜 호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데이터 센터에서는 SSD를 안 쓰고 HDD를 썼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옛날 그 하드디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네.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는 처음으로 이제 SSD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에 드디어 낸드 플래시에 되게 주요한 수요처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미국 발로 65.2%, 네. 유럽연합 발로 12.6%. 네. 그래서 이전에 그 정프로님이 한번 이거 지적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뭔 컴퓨터냐? 컴퓨터가 아직도 이렇게 팔리냐? 근데 요거를 그 수출 코드 분류상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로 분류를 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SSD가 데이터 센터향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5%나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중국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네. 가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수요처 다변화를 해야 되는 그 비중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또 끊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쵸. 그 이제 서서히 이제 비중이 줄어가거나 금액이 줄어가는 게 이제 문제긴 할 텐데 그 결국은 이제 여전히 많이 우리 수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예. 그죠? 중국이. 네. 근데 중국이 진짜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 뭐 로봇이든 네. 또 AI든 자율주행이든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최소 몇 레벨 이상은 다 그 미래 산업 쪽에서는 이미 앞서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냥 예. 중국 뭐 걔네 뭐 제대로 뭐 만들겠어 이 정도 그냥 감상 정도로는 이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답이 없어? 우리 아니요, 그 중국이 잘하냐 못하냐랑 무관하게 네. 우리는 우리 거 해야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뭐 뒤쳐졌냐, 앞쳐졌냐, 뭐 앞서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중국이 잘하냐 못하냐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지정학적으로 분리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첨단 분야에서는. 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네. 이게 자꾸 우리가 안 하는 핑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중국은 미국이 견제해 줄 거야. 미국이 어떻게 막아줄 거야. 첨단 분야는 뭐 미국이 선쳐놓으면은 거기서 우리랑 경쟁 안 할 거야. 자꾸 그 소리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중국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데 뭐 저 우스갯소리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HBM 2,000장 있다고. AI도 안 하는데 로봇은 어떻게 할 거면 로봇도 네. 다 AI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저 거대 모델은 필요 없어. 우리한테 맞춤형 뭐가 필요해. 맨날 그러는데 네, 맞춤형 뭐라도 하라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자꾸 핑계만 대면서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새로운 과거 뭐 미소 고균형 시대 말고 네. 새로운 이제 균형의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뉴 노멀, 뉴 밸런스. 아, 새로운 균형. 이거 짜내느라고 힘들었다. 아, 언제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데 뭐가 안 나오더라고. 뉴 밸런스 스니커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뉴발란스라고 안 하죠. 요즘 뉴발이라고 하죠. 그냥 뉴발. 네, 뉴발. 뉴발. 예쁘네요 신발. 예, 욕하는 것 같네. 네, 뉴발. 여러분 부탁해요. 네, 뉴발란스는 저희가 뭐 설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네. 않은데 그죠? 예쁜 스니커즈.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를 255 사이즈부터 280까지. 네, 요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574 시리즈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신발은 이제 일상복에 입기 좋은데 요런 스니커즈는 정장에 입기 좋죠. 정장에? 네. 그래요. 비즈니스 캐주얼에 이런 거 딱 신으면 정말 예쁘죠. 센스 있어 보이고. 약간 IT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백팩 하나 메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AI 로봇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뉴발 신어야 돼요. 네네네. GPU는 없어도 뉴발은 하나씩 신어야죠. 그렇죠. 네, 다 그래서 신발로 사람 이미지 다 주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약간 아주 캐주얼은 못 입고 다니고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입고 다니어야 회사에서 좀 별 무리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스니커즈 신으셔야죠. 진짜 네. 예쁘게 나오죠. 네. 250 없냐고 그러시는데 깔창 하나 깔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잖아요. 250이 없다? 그럼 깔창을 깔아야지. 왜 자꾸 신발 사이즈를 더 우리한테 확보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255부터 280이 있고 네. 285 없냐고요? 신다 보면 늘어납니다. 네. 자, 그럼 이 신발에 어울리는
또 셔츠 하나 또 보여드려야지. 빨리 보여드리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로 네, 셔츠. 요건 근데 스니커즈 몇 개 없어. 네. 한 300개 정도밖에 없어서 아마 요건 뭐 사이즈 빨리 확보하셔야 될 거고, 요건 이제 폴로. 폴로. 예, 랄프 로렌 맞죠? 그렇죠. 네, 랄프 네. 로렌. 요거 참 운동화 얼마냐 물어보시네. 운동화 얼마예요? 운동화 가격은 알고 와야지. 79,000원. 예? 79,000원. 79,000원? 아니 요즘에 가격을 안 써줘? 79,000원. 79,000원. 네. 요 정도는 뭐 됐지 뭐. 79,000원. 그리고 셔츠, 요 폴로 가격을 셔츠는 흰색. 그리고 흰색, 이게 검정색 있나? 검은색 있습니다. 검은색 있어, 있고. 있어. 아, 근데 검은색에 엑스라지가 없어서. 검은색은 네. 엑스라진 또 없고. 네. 네. 흰색. 요게 이제 린넨입니다. 린넨. 네. 린넨이 그 마소재인 거죠, 그죠? 네, 네. 봄 여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게. 이제 봄이 없어졌습니다. 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추울 때 이제 한 이틀 지나면 되게 더울 거거든요. 네. 지금 주문하시면 딱 이틀 뒤에 이제 입고 다니시면 돼. 네. 요거랑 그 뉴발란스 스니커즈. 폴로 셔츠도 그럼 가격이 폴로 셔츠? 네. 폴로 셔츠는 79,000원. 폴로 79,000원. 79,000원. 똑같이. 네. 예, 그냥 7, 9에 오늘 다 맞춰놨습니다. 짝퉁 아니냐,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요거 저 짝퉁이면 리싱크 여기에 그냥 항의를 강력하게 하셔갖고 돈 받아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그 품질 관련해서는 또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놨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싸게 파니까 약간 짝퉁 논란이 좀 있나 봐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리가 없지요. 네, 저희 짝퉁. 그래서 어디서 공수해 왔는지까지 인증도 해놨습니다. 음. 진짜. 요 정도는 뭐 좀 있는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요 정도 할까요?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